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포기할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노후 자금이 교육에, 양육에, 효도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 세대에게 부양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고, 지금까지 뭐였냐면 당연히 은퇴했으면 그냥 한적한 곳에서 편안하게 하는 거였죠. 이제 그렇지가 않고 대가들의 진짜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 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오늘 노후 준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걸 여쭤보고자 합니다. 근데 최근에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태어난 분들이 적고 혜택을 받아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고령화가 빨라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되신 분들이 꽤 많죠. 사회가 지금까지 굉장히 생존하기에 어려울 만큼 변화가 급했잖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맡았던 역할이 그거잖아요. 식구들이 그거 언제 하셨죠? 그랬더니 그거 치킨집 하다가 대리운전 하다가 대만에서 온 카스테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격동이 컸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 분투기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 쟁투로 이루어지니까 역시 또 누구나 다 그만큼 이룰 수는 없는 거죠. 또 교육에, 양육에, 효도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큼의 재정 지원을 해왔던 분들은 본인의 준비가 어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엄청난 교육 등등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전 세대에 대해서 계속 부양을 했고, 부양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자녀 세대에게 부양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고, 많은 분들이 농담 삼아서 뭘 도와줘, 나한테 안 가져가면 좋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전보다 자녀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부모의 생존 연한이 짧으셨고 자손은 많았으니까 그야말로 모시는 분들의 숫자는 많고 모셔야 되는 분의 숫자는 적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지가 않고 자녀분들은 한둘인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막 6분, 5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이런 게 데이터로도 나와 있습니까? 한국에 한 가구당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60년대가 6.0이었어요. 70년대가 4.5, 80년대가 2.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60년생이시면 6남매, 70년생이면 4, 5남매, 80년생이 3남매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8남매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지가 않고 한 분한테 들어가는 자원이 크고 그분한테 응당해줘야 될 게 더 늘어나는 만큼의 우리가 삶에 대한 기준이 올라간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지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빈곤율부터 장수로 넘어가는 부분도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참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방편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들이 가족 내에서 상호 지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장성하셨으니까 부모님 좀 도와드려야죠. 서로 어려워도 서로 간에 돕는 게 문화이자 의무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다른 서구 국가라든지 혹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효도에 대한 개념 자체는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효도가 그러면 뵙고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하는 것들이 효도로 인식하거든요. 일본의 효도는 스터디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서로 간에 연락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찾아올 수 있으면 좋은 거, 이 정도예요.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떤 게 있냐면 출가를 해서 가정을 이룰 때 지원을 적게 하세요. 거기는 그만큼 처음에 지원해 주는 액수가 크지 않고 각자 사는 그런 모드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주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원량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노후 자금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연좌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거죠. 어려우시네? 도와야지. 근데 그게 무력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와드렸는데 감사해야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한다거나,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사적인 비용을 넘어선 그야말로 쓰면 안 되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막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그게 굉장히 먹먹할 만큼 무거운 짐이었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살기 위한 준비에 대한 것들이 또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건 두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경쟁하듯이 자원을 투자하는 형태로 돼 있었으니까 나중에는 좀 낭패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형제를 가졌던 분들이 지금 다 이제 은퇴하시고 노후를 맞이한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70대, 80대를 맞은 분들에게 이 은퇴하고 나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이런 거를 빅데이터로 좀 나온다든지 분석한다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은 보이는데요. 본인이 선택하는 그런 장소가 어떤 형태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제일 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거든요. 예전인데 지금은 아닌데 펜션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거 있어요. 한동안 유행이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여유 자금을 좀 투자하신 다음에 예쁜 집을 짓고 나도 살기도 하고 손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어울리면 얼마나 좋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관리 비용도 들지만 본인의 체력도 좀 어려운 게 있고요. 본인이 노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운영하시는 분이랑
누구랑 잘 안 만나고 싶어해요. 비대면을 선호하셔가지고 이제는 살고 계신 분들, 계속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부담스러워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목표였던 살갑게 사람들과 지낸다는 게 이제 오히려 영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의료 시스템이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당신이 나이가 드시면 이제 의료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유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도한 다음에 겪어봐서 생기는 불일치 때문에 다른 걸 모색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건 뭐였냐면 그냥 낙향해서 예전 동네에 사는 거 말고 아예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거 이런 것도 막 보였고 또 나온 건 뭐였냐면 최근에는 시니어 홈 같은 것들, 실버타운 같은 것들을 지역에 만들어서 다른 분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계속 변화가 보이면서 새롭게 모색되는 게 보이는데 최근에 보이는 거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하세요. 이유가 돌아가실 고향이 있던 분들보다 도시 출신 분들이 은퇴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분들이 누렸던 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어떤 도시의 삶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을 포기하기 어려운 게 좀 있고요. 말씀드린 어떤 것처럼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편의시설 때문에 지역으로 못 가시는 분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오히려 시니어들의 어떤 안정된 삶을 누리는 곳이 도시화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욕구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환경, 일자리, 아니면 또 교육 여건 이런 식으로 분할돼 있던 것이 어떤 것도 포기 못하는 걸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에서 교육은 이제 우선순위에 좀 멀어지는 게 예전보다 자녀의 숫자가 줄고 있고 장성하신 자녀들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는 건 상권, 문화시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고 하시는데 이런 쪽은 도시의 중심 가죠. 그럼 이게 단순히 서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도시 쪽으로 좀 더 많이 선호를 하고 그렇죠. 있다. 근데 문화가 포함되어 있으려니까 아무래도 좀 문화적으로 풍성한 도시들이 있죠. 근데 그런 곳이 더 선호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용 측면에서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복잡한 게요. 그만큼의 비용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산정되냐에 따라 달라요. 어느 곳은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이 혼자 혹은 두 분이서 해 드시는 비용이 더 낮은 거냐, 집합적으로 같이 비용을 지불하면 제공받는 단체 급식이 더 나은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달라져요. 보통은 이제 주거 비용만 생각하시는데 그 이외에 편의 비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따로따로 지불하는 게 더 경제적인 것인지 한꺼번에 내는 게 경제적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이 은퇴 후에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삶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더 다양하게 제공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였냐면 당연히 은퇴했으면 그냥 한적한 곳에서 편안하게 내가 내 섭생을 관리하면서라는 거였죠. 이제 그렇지가 않고 나는 도시에서 더 다채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그다음에 편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청소가 됐건 아니면 또 식사가 됐건 누군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A가 B로 바뀌는 게 아니라 A 이외에 B, C, D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여쭤보자면 지금 현재 60대 혹은 70대, 80대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나는 그래도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라고 꼽는 주거 환경이나 조건 같은 건 뭔가요? 그게 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뭐였냐면 위치가 중요해 정도였어요. 이젠 그렇지 않고 커뮤니티 시설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위락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가 돼 있는 건지 더 나아가서 주변 상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로 더 커지고 있어요. 이유가 삶이 그만큼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시니어 타운 같은 곳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분들의 액티비티가 보이는데 서예부터 여러 가지 댄스에 주변의 산책에 음악 활동까지 굉장히 많아요. 예전처럼 그래서 섭생과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주거를 선택할 때 들어가는 비용조차도 올라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합주거를 더 선호하시거든요. 이유가 그러면 아무래도 공통 경비를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이 좋아하시는 게 목욕탕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사우나에서 이렇게 예전 분들 말씀하시는 게 몸을 지진다 하시니까 그 경우에 작은 입주민으로는 운영에 경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들을 선호하시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되면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한 타운에 예전에 목욕탕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공유한 시설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산업이 분화가 안 되는데 더 분화될 거예요. 지금은 집합시설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전부 다 집어넣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커뮤니티가 일정 부분만큼을 나눠서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단지 아파트 단지별로 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작은 아파트 단지는 그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아파트 단지 한 두세 개가 합쳐서 만드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겠네요. 맞죠. 타운처럼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집합개발 같은 경우가 아예 그 안에 뭐 백화점, 쇼핑몰, 시니어 레지던스, 아파트, 오피스텔이 같이 개발되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주거는 주거, 상업은 상업 이게 아니라 복합개발 같은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삶에서 얻고 싶어하는 효용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외롭지 않고 다른 세대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보면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곳이 분리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말씀 들어보면 그게 즐겁지만은 않다고 하세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셔야 되니까 젊은 분,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이 섞여서 여러 가지의 생활의 교류를 하는 순간 내가 새로운 입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과 입력을 위해서라도 같이 섞여 있는 상태의 것들을 더 많이 원하세요. 그럼 만약에 아주 절친한 한 60, 70대 선배들이 이사 가야 되니 좀 한 추천 좀 해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출발이 뭐냐면 내 삶의 방식이에요. 그분이 고요한 삶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고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가 않고 깊은 취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마다 다 다른 형태의 삶을 선택하고 계세요. 부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두 분이 합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가 않고 집을 쪼개서 주말로 만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3, 40년을 같이 산 부부조차 따로 떨어져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만든다는 거, 그야말로 작년에 내신 핵 개인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핵개인으로 가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건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의 제목이 핵개인의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은 젊은 세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냐고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독립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이 있어도 침해받지 않고 본인의 온전한 욕망을 전부 다 표출하고 그만큼 실천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핵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핵개인은 지금 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가요? 어떤 분은 빨리 가고 어떤 분은 늦게 가는데 사회적인 정서는 확실히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원하는 바나 이런 거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뜻이네요. 그럼요. 사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걸 획일화 시켰을 뿐이에요. 근데 획일화 한 척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각자는 소중한데 지금까지 눌렀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고 당신의 소중함을 우리가 서로 간에 인정하고 그만큼 존중하는 것이 옳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후로 올라가면서 이제 60대, 70대인 분들조차도 이렇게 핵개인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친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들을 공유하는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맺어지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호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예와 취향으로 가는 거 정확히 보입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내 친구들 동갑, 맞아요. 그 다음에 동창, 학교.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상 연결고리가 없진 않지만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주어진 거죠. 태어났으니까 같이 다녔으니까 이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가 않고 내가 고르겠어요예요. 이제 저는 책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택의 연대라고 표현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어진 상태에 살았던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같은 것들. 그것도 내가 고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주어진 거였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함께 모여서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같이 지내는 걸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거 참 재밌네요. 왜냐면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취미 활동, 동호회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 약간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력 질주하면서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예전의 방식의 성공이라는 목표로 움직이던 때였고 또 한 가지 뭐였냐면 그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주 5일제였어요? 6일제였어요? 처음엔 6일죠. 지금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때는 어땠었냐면 주 6일제도 토요일날 오전까지는 내가 약속을 못 잡았어요. 맞아요. 이유가 끝나고 선배님들이 부르면 가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은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인데 주로 쓰러져 있었잖아요. 6일을 긴장했었는데 어떻게 가져요? 이때 나한테 정신적인, 육체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52시간제, 저녁에 있는 삶, 주말은 당연히 보존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한테 여유 시간이라는 자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는 게 내가 어떤 걸 좋아하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라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조직이 더 이상 나의 고울은 아니에요. 선배들이 얘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들어왔구나. 내가 너의 미래다. 그 다음에 고울은 뭐냐면 조직의 수장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포부를 물어보면 대표가 되겠습니다. 당찬 포부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게 그때까지 우리 회사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목적지였다면 지금은 경유지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50대, 60대인 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뭔가 취미를 가지려고 생각하면 좀 막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행운이죠. 이제라도 그런 기회가 나왔다는 게. 그 이전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유가 없으셨어요. 없었기 때문에 고민도 없었잖아요. 그 얘기 있거든요. 이전에 할머니들 찾아뵈면은 손으로 빨래했었대요. 뭐 기술이 어디 있고 기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할머니가 나이가 드셨는데 세탁기가 집안에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세탁기를 놓고 할머니가 의자 갖고 와가지고 이거 보고 계셨대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줬구나. 그때 세탁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본인을 끌고 어디 갔냐면 공공도서관에 갔대요.
어머니가 그전까지는 세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세탁기가 세탁을 해주니까 아이랑 같이 가서 책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기는 고마운 물건인 게 드디어 어머니한테도 그만큼의 양육의 기회를 줬고 나한테도 교육의 기회를 줬다.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만큼 더 나아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혜택을 얻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휴양과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시대적인 아픔이었죠. 그래도 지금의 5, 60대 분들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럼 감사하다 치고 어떤 취미를 가져야 됩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걸 찾으셔야죠. 아니 근데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정말 힘든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면 더 많이 시도해보고 몸으로 겪어보고 내가 정말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 기억나세요? 저 어렸을 때 동네에 유행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어떤 시즌은 딱지를 열심히 했고요. 어떤 시즌은 구슬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한때는 딱지가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딱지 천장에 있는 친구가 거의 재벌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딱지를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딱지를 친구가 부러워하니까 좋아했던 거였지. 그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지는 매개였을 뿐이에요. 같이 놀기 위한. 뭐라도 좋은 거였죠.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하면 친구 없이도 좋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의 관계보다도 새롭게 호우로 가는 순간 내가 조예를 갖지 못하면 그와 교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피적으로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류가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특정 분야의 조예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고 얘기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고 칠게요. 자전거가 정말 비싼 자전거로 가자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뭐 한 30만 원짜리 자전거인데 그러면 너무 초라해서 못 있을 것 같고 그쵸?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러쉬하는 거예요. 출발은 뭐였냐면 그냥 자전거를 타고 올까였어요. 이유가 요즘 몸이 찌뿌드하니까 사려고 하는 순간 옆에서 언제 옵니다. 안 돼. 티타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부품별로 전문 업체. 이 순간부터 내 처음엔 생각은 5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자전거를 내가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처박아 놓고 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 캠핑으로 갑니다. 이런 식이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욕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지 뭔지를 파악하기도 전에 타인의 욕망들 때문에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조예가 없을 때 무리한 소비를 해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차근차근 사세요. 해보면서 본인이 겪으면서 그 다음에 그걸 당근에 파시죠. 그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남들이 유행한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손으로 몸으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아무도 나를 안 볼 때도 좋아하고 있어야 돼요. 혼자 가서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걸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봤더니 4시간이 흘렀네? 이게 좋아하는 거래요. 몰입. 시간이 훅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가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거라도 뭐 글을 쓰는 것도 좋고 아니면 곤충을 관찰하는 것도 좋고 뭐든지 내가 남들의 눈과 무관하게 좋아하는 것 이거 찾는 순간 인생이 충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나오죠. 이제 50대, 60대, 70대 내가 지금까지 없던 취미를 새롭게 가져보겠다라고 할 때는 소위 말해서 찍먹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재밌는 건 똑같은 얘기가 이제 30, 40대 분들한테 나와요. 어떤 거냐면 직업을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시는 게 잘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걸 하셔야 열심히 하시니까. 그럼 말씀하시는 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주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찾는 일에 경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자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텐데 인간관계가 아주 크게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후가 될 때 이제 은퇴 전의 인간관계는 일로 주어지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게 주어질 텐데 이제 그게 은퇴를 하고 나면 일에서 주어진 인간관계랑 아무래도 아주 많이 줄어들게 돼요. 사실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 분석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오나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얻으면 다행이죠. 대부분 다 주니까요. 내 삶의 자원을 어떻게 썼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주변에 5분 정도를 보면 그게 나이다. 그분들과 어울리고 있지 않니?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최근에 만났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분들이 나의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호의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에너지를 쓰고 애정을 드린 분이 나에 대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한 20, 30년 동안 만난 분들이 내가 알고 있던 사회 중에서 직장과 연결됐던 분들이었다면 그분들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래도 소홀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직장이라는 매개가 사라졌을 때 그분들과 관계를 유지를 못하면 내 인간관계는 줄고 있는 거죠. 정확히. 20, 30년간 꽃밭에 물을 안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직장 관계의 사람들을 내가 유지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이게 두 번째잖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관계가 이익과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의 위치라든지 지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들어갔던 경우잖아요. 넘어섰으면 참 행복한데 아닐 수 있으니까 어렵다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를 도모해보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나이를 읽는 거예요. 나이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범주가 좁아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런 얘기 있거든요. 만나면 몇 살이야? 물어보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친구는 동갑 아니겠어? 라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동갑 중에서 나와 취향이 맞고 연결고리가 없는 분이 은퇴 후에 나와 잘 지낼 확률은 낮잖아요. 필터링 같은 거니까.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지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는 포기하거나 그만큼을 더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나이라는 것들이 가장 큰 제한으로 올라오니까 그것까지 안고 가는 순간 급감하는 거죠. 그러니 나이라도 버리자. 나이는 버리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큰 확률의 상승을 약속한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데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새롭게 맺어나가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어디서 만나나요? 호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여기서 출발합니다. 좋아하면 같은 걸 보면서 웃을 수 있으니까 공감대가 되고요. 싫어하는 게 명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자체가 나중에 어긋날 수 있는 것들을 없애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확률이 높은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혹시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저 들었던 얘기 중에서 그거 있었는데 아버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색소폰을 사오셨다는 거예요. 색소폰 동호회에 나가시고 어떤 분들은 탄천변에 나가서 부시는 분들 계세요. 기회가 뛰어난 분들은 팬덤도 생기고 이렇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걸 할 때가 제일 멋져 보이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게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과의 매력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라. 좋아하고 잘하는 거. 왜냐면 좋아하면 잘하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다 찔러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네요. 재밌는 거는 지금 학령기에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 뭐 좋아하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는데 왜 본인은 안 찾아요? 각자 자기의 삶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 호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형성됐을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합니까? 나의 어떤 능력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까요? 첫 번째 시대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수직에서 수평으로 해요. 사회가 지금까지 수직적이었어요. 상당히 많이. 효율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화도 그랬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수평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내 마음속에 나와 그가 같다는 생각하시는 순간 되게 쉬워집니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를 대해서 나이를 알아내려고 하죠. 연령주의가 굉장히 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연령을 속일까봐 띠를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했는데 이런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가 본인보다 연배가 높으시면 본인이 불편하고요. 상대가 본인보다 연령대가 젊으시면 그분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안 만나게 돼요. 이유가 그분이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몇 살인지 상대가 몇 살인지를 생각 안 하시면 되게 쉬워집니다. 첫 번째가 나이를 잊자예요. 근데 그 수직적인 인간관계의 개념을 버리고 수평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좀 힘든 과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그 관계를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됩니까? 그럼요. 같이 살고 있는 훌륭한 소중한 옆에 있는 동료인데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동료잖아요. 부부는 그렇죠. 아이들도 똑같죠. 동료잖아요. 물론 그가 아직은 사회적인 준비가 덜 돼 있고 경험이 쌓이지 않았을 때 조언은 줄 수 있죠. 하지만 그도 역시 나와 다른 개체인데 존중하고 그만큼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죠. 오히려 가장 가깝기 때문에 더 대등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어렸을 때 저희보다 선배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취향을 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거 먹으러 간다. 근데 지금은 식구들이 싸우죠. 나는 어제 먹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푸드코트 가요. 각자가 소중하게 함께 본인의 것들을 다 추구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거 주고 있죠. 그러면 식단부터 이미 들고 있는 건데요. 지금 간단하게 식사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지만 어떤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상대방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거 자체를 평등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거 아세요? 한국에 유행했던 학과가 있었어요. 물리학과, 뭐 조선공학과, 그전에는 화학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게 뭐 컴퓨터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선택했던 분들은 지금 아차 싶은 거예요. 이유가 유행한 걸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어땠었냐면 그냥 이거 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도 잘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의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분한테 이걸 하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공부하고 강연도 들어보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럼 평등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사회가 최근 몇십 년 동안 아주 빠르게 달라져 왔는데 이렇게 달라진 사회에서 내가 좀 뒤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행복하게 남들과 맞춰서 살아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발을 남들과 맞추려고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유명한 얘기 있거든요. 저 점수 잘 받아왔어요. 수학을 90점 맞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게 있대요. 수학은 잘했지. 영어는 기영이보다 못했네. 국어는 수미보다 못했네. 그러니까 말이야. 얘보다 잘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수학을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은 소중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걸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안 봐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것이 있어야죠. 그런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멋진 작가분인데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또 사시는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잘 안 쓰세요. 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글만 봐도 그분에 대한 존경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존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게 뭐 중요해? 나에게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건데 라고 생각하셔서 살아나가고 우리는 존중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본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부분들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남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본진이 뭔지를 찾고 내 본진을 더 탄탄하게 쌓아가는 그 행위가 제일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수치로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의 크기가 얼마나 커,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 거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노후에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여쭤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인생 전반의 행복에 관한 얘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얘기가 있어요. 제가 발견한 거였는데 멋있게 나이 든 게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 나이가 든 거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멋이 없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멋있게 살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죠. 인생이 길어졌으니까.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Save the best for last. 나중을 위해서 내가 다 지금은 포기할게. 정말 좋은 건 나중이야. 개미와 배짱이 서사거든요. 힘들지? 열심히 모아서 말이야.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야지라는 모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빈곤함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내 본진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말 행복한다는 건 그 본진으로 내 업을 만들면 그 과정이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회한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거꾸로 회한이 안 되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오늘 요새 급변하는 시대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것도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난 못해라고 하시거든요. 이유가 예전보다 내가 총기가 적응력이 체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는 엄두가 안 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다 하실 수 있어요. 이유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다 손수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낯설고 그 다음에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경험을 쌓은 사람인데 허둥대거나 잘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몇 살인지를 까먹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실수하죠. 근데 실수가 있어야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 뭐 나 이건 잘 못하는데 딴 거 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지 라는 걸 하시는 순간부터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못해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는 건 똑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새로운 거를 배웠을 때 젊은 분들도 겁나거든요. 근데 친절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유튜브가 스님이라서 거기에 온갖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구도로 가요. 뭐 세무부터 지금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립 가능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용기를 내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자, 오늘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령 작가님 모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의 미래를 멋지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얘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더 멋지고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식인사이드의 지식인 초대석은 앞으로도 진짜 고급 지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